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을 시작합니다.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22만 명 가까이 이른 가운데 각급 학교가 개학을 했습니다. 또 방역 패스는 잠정적으로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예방 백신 접종은 꼭 해야만 할 중요한 일입니다. 60세 미만의 3차 접종 완료자의 치명률은 아직까지 제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경각심을 풀지 말고 또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이 고비를 함께 넘겨야겠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주요 내용을 윤보리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전해주시죠. 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김동연 후보와 단일화가며 공동정부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고 윤석열 안철수 후보 막판 단일화 여부는 여전히 안개속입니다. 대선을 일주일 앞둔 막판 표 결집 주요 변수와 오늘 저녁 마지막 TV 토론 전망 짚어봅니다. 신천지 피해자 가족들이 신천지가 신자들을 국민의힘에 강제 입당시키고 특정 후보를 반복해 비방했다며 고발장을 냈습니다. 신천지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현장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도 사전 투표일인 5일과 대선일인 9일 오후 5시부터 외출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 하루 22만 명에 육박하는 확진자 급증 속에 1, 2주 안에 정점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습니다.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에 대한 러시아군의 무차별 공격으로 민간인 희생과 피난 행렬이 이어지고 남부도시 헤르손이 점령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방은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있고 바이든 미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을 맹비난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하루 사이에 8만 명 넘게 급증해서 22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이 낮아서 거리두기 강화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조기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8만여 명 폭증한 21만 9천여 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해 1.3배, 2주 전과는 2.4배, 5주 전과 비교해선 17배 정도 많습니다. 방역 당국은 대선일인 오는 9일쯤 확진자가 23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이런 추세라면 도달 시기가 더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국은 이달 초중순에 최대 35만 명 발생도 가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지금 숫자로 볼 때에는 예측치 거의 그대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의 유행 정점이나 증가 속도를 봤을 때에는 다음 주 화요일 그리고 그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방역 패스가 중단되고 확진자 가족의 격리 의무도 없어지면서 유행 속도와 규모는 더욱 커질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중환자 병상 가동률 역시 계속 높아지면서 50%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13일까지인 사적 모임 6명, 영업 제한 10시를 골자로 한 거리두기를 조기에 완화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의 빠른 전파력을 고려할 때 이 유행 확산 차단을 위한 거리두기의 강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도 조정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견들을 수렴해 볼 예정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상 확진자가 급증해도 치명률은 떨어지는데 자영업자 등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정부는 확진자 억제보다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거리두기 조정안은 이르면 이번 금요일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거리두기까지 조기에 완화된다면 정부가 그동안 유지해온 방역 정책의 큰 틀을 사실상 대부분 해제하게 됩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최근 어린이 코로나19 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사표현이 어려운 소아 확진자 대면 진료병원을 확대하고 확진 산모가 일반 병원에서 분만할 수 있도록 의료계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신규 환자가 22만 명에 육박한 가운데 18살 이하 소아 청소년 확진자도 급증했습니다. 전날보다 16,000명 넘게 늘어난 5만 2천 명대로 9살 이하 확진자가 절반에 달했습니다.
이들 환자는 재택치료 일반관리군으로 보호자가 아이 상태를 살펴야 합니다. 문제는 성인만큼 의사 표현이 능숙하지 않아 전화 진료만으로는 치료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확진된 어린이를 대면 진료할 수 있는 전담병원을 지정한 이유입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운영하는 아동병원을 중심으로 26곳이 소아특화 거점 전담병원으로 지정됐습니다. 모두 1,442병상이 마련됐는데 일반 환자와 코로나 확진자가 섞이지 않도록 동선을 분리했습니다. 소아특화 거점 전담병원의 명단을 지자체, 병상배정방 등에 신속히 공유하고 병원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 공개도 할 예정입니다. 주말에도 소아 확진자들의 대면 진료와 입원 치료가 가능하여 강원과 제주처럼 거점 병원이 없는 곳은 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다만 확진 이후 격리 해제되면 어느 병원에서든 진료받을 수 있는데 이를 거부하거나 PCR 음성 확인서를 요구해선 안 됩니다. 진료 거부에 따르는 의료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세부적인 그 처벌은 어떤 내용인지는 추가로 보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정부는 확진된 임신부가 평소 다니던 병원에서 분만할 수 있도록 의료계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유행 규모가 커지면서 기존 분만 병상으로는 역부족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분만 병상을 확충하는 한편 음압 병상을 갖추지 않은 일반 병원에도 방역관리 비용을 포함한 적극적인 보상으로 확진자 분만이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 속에 전국의 초중고 학교들이 일제히 개학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대부분 등교를 반기는 분위기였지만 걱정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개학 첫날 표정 신현준 기자입니다. 새학기가 시작된 첫날, 마스크를 쓴 초등학생들이 엄마 손을 잡고 혹은 친구들과 함께 학교에 들어섭니다. 반갑게 맞이하는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신규 확진자가 20만 명을 훌쩍 넘었지만 개학일이라 대부분 학교가 등교 수업을 했습니다. 긴 방학을 마친 학생들은 걱정도 되지만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니 즐겁습니다. 자가진단도 하고 와야 돼가지고 그런 건 조금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학교 오는 게 좋으니까. 걱정 반 설렘 반 이제 코로나도 심해지고 해서 그런 마음인데 그래도 아무래도 아이가 또 학교 가서 새로 선생님하고 아이들 또 만나고. 새학기 달라진 점은 일주일에 2번씩 자가진단 검사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선생님들은 키트를 나눠주며 꼼꼼하게 사용법을 설명합니다. 오는 11일까지 2주간은 새학기 적응 주간이어서 학교가 밀집도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지만 많은 학교가 전면 등교를 유지하려는 분위기입니다. 내일부터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진입하기 위해서 전교생이 등교하고요. 그리고 학교 급식도 정상적으로. 하지만 진단키트가 이틀 전에야 도착해 선생님들이 소포장 작업에 애를 먹기도 했습니다. 교육당국은 한 학교에 방역인력 2명에서 6명을 지원하고 신속 지원 대응팀을 구성해 등교를 돕겠다는 방침입니다. 정상 등교로 가는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학교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고 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미크론의 정점을 앞두고 학교가 문을 열었지만 방역과 교육 세부 지침이 모두 자율에 맡겨지면서 현장의 불안감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코로나19 검사를 위해서 사용하는 자가 진단 키트는 검사할 때마다 결과가 달라져 당혹스럽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개인용 자가진단 키트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더라도 몸에 증상이 있으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의료기관을 찾아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며칠 전부터 발열과 기침 증상으로 자가진단 키트 검사를 반복해온 강지환 씨. 사흘 동안 모두 7번이나 검사해봤지만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원에서 다시 신속항원 검사를 했더니 결과가 바뀌었습니다. 양성 판정이 나온 겁니다. 7번 전부 다 음성이 나와서 좀 당황스러웠죠. 양성 나온 거 보고. 이게 주변에 확진자도 많고 실제로 저한테 증상이 있는데 자가진단 키트에는 음성이라 나오니까.
당시처럼 자가진단 키트 검사에선 음성이 나왔지만 뒤늦게 확진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결과가 오락가락하다 보니 자가검사를 여러 번 하고도 다시 병원을 찾아 신속항원 검사를 받는 사람들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자가키트에서 양성이 나오는 경우는 드물거나 코로나 걸린 이후 콧물이 심한 환자 같은 경우엔 양성이 나와도 자가진단 키트가 현재까지 큰 효용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도 자가진단검사는 불확실성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일반인은 대략 20%, 의료인은 50% 정도만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감염 초기엔 코에서 10cm 이상 안쪽에 있는 비인강 부말에서 검체를 채취해야 하는데 자가진단 키트로는 콧구멍 가까운 곳에서만 검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코의 해부학적 구조도 모른 채 정확한 검사를 하는 것도 쉽지 않은 만큼 초기 감염자나 무증상자를 놓쳐 바이러스를 더 퍼뜨릴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시간이 지나서 바이러스가 증식이 되면서 증상 발현 전후 이제 한 3, 4일 정도 짧은 시기에만 양성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사이에 감염이 전파되는 거는 뭐 거의 명확하고요. 인두 도마를 채취하는 거는 의료진이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위험하고요. 왜냐하면 하지만 방역당국은 당장 PCR 검사를 확대할 여력이 없다며 별다른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 결국 자가진단 결과 음성이 나왔더라도 스스로 코로나19 증상이 있다고 판단되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의료진에게 신속항원 검사를 받는 게 최선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YTN 박견입니다. 네, 지난달 1일 기사고 지난달 21일 기사입니다. 네, 무역 수지가 적자라면서 지난 한 달 동안 언론들이 요란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앵커 브리핑 이 시간에 우리는 원유를 수입해 와서 거기서 휘발유, 경유, 윤활유를 만들고 그걸 내다 파는 구조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시면 우리나라는 수출 강국입니다. 석유 제품에 있어서 지난해 원유를 많이 수입해 왔지만 그중에 절반 넘게는 다시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했습니다. 원유를 사서 쟁여둘 때 원유 가격이 세면 우리 적자 폭이 커지죠. 근데 두어 달 뒤에는 원유 수입은 줄고 대신 제품으로 만들어서 수출해서 버니까 흑자 폭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무역 수지가 바뀌는 거죠. 물론 수출이 계속해서 잘 돼야만 흑자로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2월 달 수출 무역 수지 결과가 나왔습니다. 역시 에너지 수입이 줄고 2월 수출은 역시 잘 돼서 무역 수지는 석 달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출 내용은 참 좋습니다. 많이 팔았고 각 분야 골고루 증가했고 유럽, 아시아 여러 지역에 두루두루 수출이 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정유업계는 돈을 엄청나게 벌죠. 또 정부는 들어올 때 나갈 때 다 세금을 떼니까 세수입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러나 원유가가 올라가면 다른 쪽이 어려워지죠. 특히 이번에는 전쟁과 물류난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글로벌 공급망도 흔들립니다. 이번에 수출이 전부 다 늘었는데 줄어든 게 있습니다. 그게 자동차 부품인데 이것은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가 공급이 안 돼서 수출이 줄어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면 수출이 악재가 오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원자재, 원유가 올라가면 소비자 물가가 급상승합니다. 이 시간에는 소비자 물가만 떼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물가 상승률 지난해 10월부터 계속 3% 위로 올라가서 올해는 4%가 되지 않을까 막 2월 달부터 걱정이 심합니다. 자, 올해 물가가 얼마나 오를까? 한국은행이 2%에서 3.1%까지 오를 거라고 조정했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2%밖에 안 오른다고 했던 때가 지난해 11월인데 두 달 만에 3% 넘게 오른다고 조정을 한 겁니다. 엄청나게 가파르게 오른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한국은행이 급하니까 기준금리를 할 수 없이 묶어놨습니다. 그러나 긴축을 하려면 1.75에서 2%까지는 올라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올해 안에. 결국 올라갈 겁니다. 자, 올해 소비자 물가와 금리가 이 정도로 높이 올라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생활 물가는 6%, 7% 올라 있습니다. 그러면 살림이 어려운 분들이 타격이 엄청나게 커지고 빈부격차가 심해지죠. 또 지금 부동산 시세는 기준금리가 0.5% 정도 될 때 형성이 된 겁니다. 이게 2%로 올라가면요.
이자 부담이 엄청나게 커져서 대출 받으신 분들 고생하시고 시중의 자금이 은행으로 다시 쏠려 들어가고 전세에서 역전세 현상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결국은 장관급 물가 대책회의가 5년 만에 내일 열립니다. 그동안에는 차관급 회의였는데 이제 장관급 회의가 열리는 거죠.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까지 겹쳐서 대책 마련이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모레 장관회의 결과를 보고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가 중도 사퇴한 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영 씨도 합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예정된 것이었다고 깎아내리면서 친문 성향 단체의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을 강조했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가 중도 사퇴하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다시 운동화 끈을 묶겠습니다. 어제 합의가 일으킨 기득권 정치 타파의 불씨가 등불로 번져가도록 더 큰 바람을 일으키겠습니다. 기득권 정치 타파 등 자신이 주장한 정치개혁안을 이 후보가 그대로 받아들였다면서 정치 교체라는 가치 실현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차선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영 전 유경재단 이사장도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동서통합을 통한 평화통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과 동시에 영원한 통합 권력을 창출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는 단연코 이재명 후보라고 확신하면서 야권 단일화가 무산된 이후 이 후보에 대한 지지와 연대 선언이 잇따르는 모양새인데 국민의힘은 평가절하했습니다. 큰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래 김동연 후보는 그쪽하고 예정이 된 후보 아니겠어요? 큰 파괴력을 가진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른바 반윤연대에 화력을 집중하며 선거를 잡탕으로 만든다는 비난도 쏟아냈습니다. 말로 보는 게 아니라요. 국민들은 사람을 보고 실체를 보죠. 이렇게 잡탕으로 만들어 놓으면 국민들은 그렇게 던지는 순간, 막 던지는 순간 아, 잡탕이구나. 급했구나. 일각에서 나온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이지 회장의 이 후보 지지설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친문 성향 단체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른바 친문 반의 표심 구애에 나섰습니다. 저희 문파 윤석열 후보에게 서초에 빚이 있습니다. 저희가 빚을 갚겠습니다. 오늘 윤석열의 세상이 열리길 바랍니다. 사전투표까지 남은 날짜는 불과 이틀. 안철수 후보와의 야권 단일화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높은 가운데 오히려 이 때문에 보수 표심이 결집할 것이다, 그 반대일 것이다 해석도 분분합니다. 거대 양당 모두 부동층 공략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각오인 만큼 합종 연행의 움직임도 선거 막판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후보의 병역 면제 관련 의혹으로,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연루 의혹으로 맞불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 유세 현장 폭행 사건을 놓고도 책임 공방을 벌였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병역 면제 사유인 부동시에 거듭 의문을 제기하면서 허위 면제 아니냐 공세를 폈습니다. 시력 조작 증명서를 만들어서 병역을 면탈한 것이 확인된다면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대통령 후보의 자격이 없다.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문제에서 오늘 진실이 규명되기를. 국제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윤 후보가 검사로 임명될 때 신체검사 서류를 법무부의 요청에 받아냈지만 이재명 후보의 소년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범죄 경력 자료까지 받아서 동시에 열람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역공세에 열어보진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윤 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지난 2010년 서울시립미술관 주최 샤갈전의 코바나 컨텐츠가 관여한 적이 없는데도 윤 후보 검찰총장 청문회 당시 배우자 이력에 넣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무죄 판결을 위해 로비로 도왔다는 의혹으로 맞받았습니다. 대법관을 매수하려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그들로서는 반드시 살려내야만 하는 인물, 대장동 개발 사업의 설계자이자 몸통이었다고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와 함께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마술 강사 출신 측근 인사에게 34건의 수의 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줬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 유세 현장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을 놓고도 책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신촌 유세장에서 국민의힘 지지자가 반전 시위자를 폭행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분노와 보복의 정치가 이 같은 폭력을 허용하고 심지어 동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여성들을 투입해서 유세를 방해하고 이에 분노한 지지자들에 의해 끌려나가는 모습을 자극적으로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걸 유튜브에 올리고 다시 민주당 당직자들이 퍼가서 뿌리고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판세 속에 상대 후보를 흠집내려는 진흙탕 싸움이 극심해지는 모습입니다. YTN 정윤호입니다. 모레 금요일 4일부터 5일인 토요일까지 이틀 동안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데요. 선거일 기준으로 만 18살, 그러니까 2004년 3월 10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되는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같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꼭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도 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5일과 대선 당일인 9일 오후 5시부터 외출이 허용돼 투표 참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전투표에 참여를 원하는 경우 5일에 할 수 있는데요. 5일 오후 5시부터 외출이 가능하고 투표소에 6시 전에 도착하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대선 당일인 9일에는 일반인 투표가 마감된 오후 6시부터 7시 30분 사이에 투표장에 도착하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반드시 쓰고 신분증과 함께 보건소에서 발송한 안내 문자를 투표 사무원에게 제시한 뒤 투표하면 되는데요. 사전투표 투표율이 전체 투표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정치권도 사전투표 독려에 적극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역대 주요 선거에서 사전투표율이 높을수록 유리한 결과가 나온 만큼 이번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3월 4일, 5일 사전투표 열심히 해주시고요. 또 주변에도 많이 권장해 주시고 이 투표는 윤석열과 이재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미래를 선택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많이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지지자들에게 사전투표 참여를 호소했는데요. 다만 보수 진영 일부 고령의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사전투표는 부정선거라는 음모론이 퍼지다 보니 표현은 조금 달랐습니다. 선거날에 코로나 확진자가 수십만이 나온다고 발표해서 여러분들 당일날 투표 못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전투표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가운데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 조작서를 유포해서 투표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와 민경욱 전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윤물입니다. 국회 법사위원회는 오늘 이재명 후보의 수사 경력 자료와 윤석열 후보의 부동시 관련 자료를 열람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불발됐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관련 내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결국은 두 가지입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있어서 예전에 뭔가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보호 처분 이런 식으로 끝난 모든 범죄 수사 경력 자료를 다시 한번 좀 살펴봐야겠다.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지.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시력, 부동시와 관련된 자료를 다시 다 봐야겠다라고 해서 그럼 둘 다 같이 놓고 보자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됐는데 왜 안 됐는지는 한번 여야
의원들의 말로 들어보죠. 두 개의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법무부 장관이 그 부동시 관련된 자료밖에 안 갖고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전제, 같이 열람하는 거, 전제가 충족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주장하는 거는 그러면 당연히 그 전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내일 법사위를 열어서 다시 의결을 해서 법무부가 두 개 다 동시에 두 자료를 동시에 갖고 오는 걸로 하자. 박주민 간사는 윤 후보 거만 오늘 열람을 하고 그거는 다음에 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자료 하나만 온 상태인데 다른 자료가 오기 전에는 이행을 해서 가져온 그 자료도 볼 수 없다, 이게 야당의 주장이에요. 근데 사실 제 입장이나 저희 당 입장에서는 이게 두 서류가 동시에 오픈돼야만 볼 수 있다고 저희가 의결한 게 아닙니다. 그날 법사위 회의록이나 이런 것들 보시면 다 아실 것 같은데, 자료가 오면은 그 오는 자료를 같이 보는 것까지는 얘기가 됐지만 두 자료가 동시에 와서 두 자료가 동시에 오픈이 돼야 된다라고까지 의결한 건 아니었어요. 네, 여야 간사들의 발언을 한번 요약해 보자면 뭐 그러네요. 윤석열 후보의 시력 자료는 검사 임용 시의 문제니까 그건 법무부가 갖고 있는 거니까 제출이 되는데, 이재명 후보의 수사 경력 관련해서는 이거는 경찰 자료인데, 경찰은 법사위 소속이 아니라 행정안전위 소속이죠. 행정안전부 소관이고, 그러니까 법무부가 안 갖고 있다. 그래서 이것부터 제출한다. 그러면 하나만 보자는 얘기냐, 이렇게 되는군요. 그런데 이 두 자료가 성격이 어떻게 다른 건지도 궁금하고, 그러면 경찰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 자료는 개인 정보인데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재명 후보가 가서 받아와서 제출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일단은 이제 체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번에 국회에서 두 당이 합의를 해서 의결을 해서 요구했던 거는 국회법 128조에 따른 자료 열람 요구권입니다. 소위 말해서 소위원회라든지 간사들이 합의를 해가지고 자료를 요청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해당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왼쪽과 오른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법에 따른 128조에 따른 자료 요구 권한이 있고 또 국회 증언감정법에서는 제 4조에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정말 국가 안보에 필요한 뭐 그런 중요한 이유가 아닌 이상 직무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라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료의 일체에 대해서 열람하고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어찌 보면 크게 넓게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편에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수사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있습니다. 하나가 개인정보보호법이 있고요. 개인정보의 요소에는 아까 말한 부동시에 관한 것도 전과기록에 관한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좀 넓다고 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범죄 경력 조회 자료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럼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형의 실효법에서 국회가 요구하면 언제든지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느냐? 그러면 일단은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없어요. 열거적으로 수사라든지 공무원 임용에 필요한 경우들에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은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 두 조항이 일견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결론적으로는 이제 국회법과 그 국회 증언 관정에 관한 법률의 종합적인 정신을 보자면은 일단은 국회에서 합의해서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국가기관에서 거부할 권한이 폭넓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국회는 어떻게 보면 정부 권력을 견제하는 거고 감독해야 되는 거니까 여야가 합의로 달란다고 하면은 주긴 줘야 되겠군요. 근데 여야 간사의 말은 두 개를 같은 날 똑같이 갖고 와서 똑같이 동시에 열어보자는 얘기는 아니었다. 둘 다 보자는 얘기였지라고 하는데, 그러나 국민의힘 입장을 살펴보면 대통령 선거가 임박했는데 우리 거는 먼저 열어서 다 보고 저쪽 거는 나중에 늦게 갖고 와서 못 보면 그건 또 우리가 일방적으로 불리해지는 거 아니냐.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뭐 지금 말한 거는 법률적인 것보다는 정치적인 다툼이긴 한데요. 굳이 이걸 이제 법 조항을 보자면은 128조에서는 의결로, 합의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A라는 자료를 공개하는 데 있어가지고 B 자료랑 같이 공개돼야만 같이 볼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의결과 합의의 전제 조건이었다라는 것이 인정이 된다면은 두 자료를 동시에 해야 한다는 얘기가 설득력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속기록 아까 얘기도 나왔는데 그 내용을 봤을 때 그 의결과 합의가 각각 A 자료, B 자료 둘 다 보자는 것에 대한 의결과 합의지 A 자료와 B 자료를 동시에
둘 다 해야 한다라는 그런 합의 의결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A 자료만 공개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가능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국회법 128조의 정신은 자료 열람과 요구에 있어 가지고는 의결과 합의를 요청하는 어찌 보면은 국회의원의 그 소위원회라든 그 담당하는 위원회 상임위라든 이 내용에서 그 당사자들이 각 당들이 합의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다시 회의가 열리더라도 공시 공개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요. 오늘도 일단은 갈등이 있다가 넘어가게 이제 수년하기는 했는데 아마 내일 다시 열릴 예정이라고 보이는데요. 내일에는 다시 또 다른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찰이 절대 안 된다는 뜻은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시간이 좀 필요해서 검토할 시간을 달라는 것 같기도 한데 아마 내일 다시 뭔가 결과가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두 자료의 성격을 이제 여쭤본 것은 뭐 민주당에서 그런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과거에 정말 이 사안을 처리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거나 한다면 대통령 후보 자격에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건지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는 건지 그게 제일 이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선거법에서 말하는 피선거권 규정에 있어가지고 이제 과거에 만약에 어떤 의혹이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그 결격 사유가 돼가지고 아예 후보가 안 되는 것인지에 관한 이제 법률적인 부분들을 보자면은 원칙적으로는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실형이 선고가 되거나 이 혐의를 관련해서 실형이 선고되거나 그렇지 않는 이상은 원칙적으로는 피선거권 박탈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병역 면탈이 확인되면 후보 결격 사유가 된다라는 얘기가 이제 병역 면탈이 확인이 돼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형사적인 처벌이 받고 그것이 피선거권 제한 기간까지 해당되는 그 세 가지 요건이 갖춰질 경우에는 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없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 어떤 법률적인 피선거권 얘기를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정치적으로 표명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이재명 후보의 과거의 범죄 경력과 관련된 기록을 열어봤을 때의 문제도 이미 그게 다시 또 재판에 가서 뭔가 문제가 되기 전까지는 소용이 없는 거군요. 네, 어찌 보면은 사실은 이 두 가지 A, B 둘 다 사실은 어찌 보면 이게 오픈되는 것 자체만으로 후보 결격 사유가 되지는 않지만은 국민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역으로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공무원의 임용과 관련돼 가지고 결격 사유를 확인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되는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공무원을 임명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공개해야 한다라는 그런 정치적인 주장이다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불거진 문제는 국민의힘 선대본부 차원에서 어떤 채팅방을 개설했는데 정해진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이제 폐쇄된 채팅방이었는데 거기서 후보들을 비방하는 콘텐츠를 생산한 의혹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또 거기에 멤버 중에 한 사람으로 윤석열 후보가 들어가 있다. 이거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정치적으로 비난만 받고 끝날 수 있는 사안입니까? 네, 그 부분은 이제 사실을 두 단계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소위 말해서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들의 뉴스들을 만든다는 걸 넘어서 가지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허위 사실을 가짜 뉴스라고 하죠. 구체적인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만드는 유포를 기획하고 생산하고 유통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면요. 그것을 기획하고 생산하고 유통한 핵심 관계자는 당연히 이제 선거법 위반이 되겠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 행위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A라는 행위가 오케이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은 단체방에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지는지는 그건 또 두 번째 단계입니다. 만약에 수사를 해봤을 때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 있고 이런 내용들을 소위 말해 기능적 행위 지배라고 하거든요. 소위 말해서 공범으로서 관여하고 인지하고 알고서 독려하거나 하도록 했다면은 공동정범이나 혹은 방조범으로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다만 카톡방에 있으면은 이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무조건 되는가 여부는 사실은 이것이 만들어지고 유통이 된 과정에 있어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개입을 했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죠. 가령 이제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서 누군가가 자기가 속해 있는 카톡방에다가 유포를 했다라고 했을 때 그 카톡방에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수백 명이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들이 모두 공동정범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자면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연루되었다고 이제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문제입니다. 도이치모터스의 이사로 잠깐 명함에 바꿔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기도 했고 행세했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이 나왔는데 물론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실제로는 활동하지 않은 조직에 정식으로 속하지 않은 이사였다라고 하는 건데
정말 이사로 있었으면 내부자가 주식 거래를 마음대로 하고 수익을 챙길 수 없는데 챙겨갔다는 뜻이 되고, 또 하나는 언론 보도로 제기된 문제입니다. 도이치모터스의 이사가 팔자 주문을 내자마자 그걸 다 샀고, 또 어머니 최 씨가 팔자 주문을 내자마자 그것도 40초 만에 다 샀고, 이거는 또 어떻게 되느냐, 이 두 가지가 지금 걸려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주가 조작에 있어가지고 일단 현재 기소된 내용에 따르면은 내부의 오너라고 할 수 있죠. 대주주인 권 회장도 이제 기소가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이것을 동원됐던 선수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주가 조작하는 사람들도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 두 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어. 모든 주가 조작은 내부에서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특정 주가를 만들려고 하는 내부자와 그다음에 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자금을 공급하는 채, 그리고 이들을 연결해가지고 구체적인 주가 조작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선수들이 있거든요. 지금 이 중에서 내부자의 핵심적인 오너와 그다음에 선수들이 기소된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제 불거지는 두 가지 이슈는 이제 크게 주가 조작이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통정 허위 매매라고 해가지고요. 실제로는 없는 거래를 일정한 주가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주고받고 해가지고 어떤 주가를 만들어내는 행위가 있었다라고 일단 확인이 됐고, 그런데 이 과정에 있어가지고 기소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김건희 씨와 이제 그 모친 간에도 거래가 있었다라는 것이, 이 거래가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였는지 아니면은 주가 조작에서 일정한 금액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지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또 초단위로 이제 이루어졌던 매매가 부모 자식 사이에 사실 꼭 그렇게 이루어질 필요는 없죠. 그렇다면은 이 주범이들이 저질러서 기소가 된 주가 조작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확인이 꼭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건 좀 다른 부분입니다. 이제 경영진 같은 경우에는 내부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주가 조작에 나서거나 아니면 자신이 주가의 수익을 볼 수가 있겠죠. 우리 회사가 무슨 신약을 개발하거나 우리 회사 무슨 중요 계약이 있는 거를 정보를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 정보를 취득해가지고 주식 거래를 해서 차익을 실현하면 안 된다라는 기본적인 윤리 규범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당시에 이제 이사라는 게 소위 말하는 등기상 이사였다라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내부 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아까 이야기했던 주가 조작과는 별개로 또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7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러시아군은 무차별 포격으로 공세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남부도시 헤르손을 점령한 데 이어 수도 키이우 주변에 대규모 병력을 집결시켜놓고 시민들에게 도시를 떠나라고 경고했지만 키이우 시민들은 결사항전의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동원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하르키우는 러시아군의 무차별 포격으로 도시 전체가 폐허로 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무차별 포격으로 지난 하루 하르키우에서만 24명이 숨지고 112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각 2일엔 러시아 공수부대가 침투해 시내에서 교전을 벌였습니다. 전황이 예상과 다르게 진행되자 러시아군이 무차별 공세를 더욱 강화하면서 민간인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순항미사일이 우크라이나 공군기지 주변 민가에 떨어져 어린이를 포함한 4명이 숨졌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도시 헤르손이 처음으로 러시아군에 점령됐고 이웃 항구도시 마리우폴은 풍전등화의 상황입니다. 또 키이우 주변에 대규모 병력을 집결시킨 러시아군은 무차별 포격을 예고하며 키이우 시민들에게 도시를 떠나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키이우 시민들은 결사항전의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김포 이전에 대비해 음식과 생필품을 내놓았고 자원봉사자들은 지하철 등에 대피해 있는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Для того, щоб зберегти нашу країну. Тому що якщо ми зараз не допоможемо нашій армії, тоді нас не буде. Не буде нашого бізнесу, не буде нашого життя.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무고한 민간인 피해를 막기 위해 포격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Ми про діалог. Я вважаю, так, треба припинити хоча б бомбардування людей. Просто бомбардування припинити і після цього сісти за стіл перемовин.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러시아의 공중 폭격을 막기 위해 우크라이나 상공에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할 것을 촉구했지만 미국 등 서방 측은
러시아와의 직접 교전을 우려해 난색을 표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집권 후 첫 국정연설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러시아 항공기에 미국 영공 비행 금지를 발표하는 등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한 각국의 전례 없는 연합도 강조했습니다. 호준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1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정연설에 나선 바이든 미 대통령.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맹비난하는 것으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독재자로 규정하며 이번 공격은 심각한 오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Putin's latest attack on Ukraine was premeditated and totally unprovoked. But Putin was wrong. We are ready. We are united, and that's what we did. We stayed united. 그러면서 자유세계가 푸틴에게 책임을 묻고 있으며 그는 고립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한 국가로 서방 각국과 함께 한국도 거론했습니다. As well as countries like the United Kingdom, Canada, Japan, Korea, Australia, New Zealand, and many others, even Switzerland, are inflicting pain on Russia and supporting the people of Ukraine.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러시아 항공기에 미국 영공 비행 금지를 발표했습니다. EU와 캐나다 등에 이은 조치입니다. 또 러시아 재벌 범죄 수사를 전담할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I say to the Russian oligarchs and the corrupt leaders who built billions of dollars off this violent regime, no more. We're joining with European allies to find and seize their yachts, their luxury apartments, their private jets. 이번 연설에는 주미 우크라이나 대사를 특별 초청해 미국의 지지를 약속했고 의원들은 우크라이나를 상징하는 파란색과 노란색 브로치와 국기로 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시간 남짓한 연설에서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공급망 확대와 코로나19 대응 방안도 언급했습니다.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미국인에게 맞서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경고하며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이번 국정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YTN 호준석입니다.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잠시 뒤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마지막 TV 토론이 열립니다. 관련되어서 정치권 이슈를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가장 큰 최근의 변화라면 새로운 물결의 김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의 단일화를 선언하고 사퇴 기자회견을 연 건데 잠깐 그 장면 한번 보시죠. 예. 지금부터는 정치 교체와 공통 정부를 구성하겠다고 하는 이 합의문에 기초해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쪽은 이제 후보 단일화가 잘 안 돼서 깨졌다면, 이쪽은 뭐 득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에 대한 계산은 차치하고라도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같이 손을 모아서 힘을 합친다 이런 모델을 보여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정치 개혁의 방향이고 통합정부 모델이 구체적으로 보여준 것이죠. 김동연, 심지어는 뭐 우리공화당 조원진 다 끌어들이잖아요. 조원진 대표와 이재명 후보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그걸 본인들이 그걸 말로 꾸며서 국민들 보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라고요? 국민들은 그렇게 던지는 순간, 막 던지는 순간, 아, 잡탕이구나, 급했구나. 네, 이재명 후보, 김동연 후보, 우리 통합정부에 함께합시다. 뭐 그렇게 됐는데 사실 대선의 판을 좀 크게 흔들거나 하려면 뭐 독자 세력이 있는 안철수, 심상정 이런 후보하고 단일화하면 몰라도 김동연 후보와의 단일화는 어느 정도 파급력이 있겠습니까?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제 김동연 후보가 지금 자체적으로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지지율에 이제 좀 크기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 단일화를 한 것만으로 후보 구도의 어떤 그런 전제를 놓고 봤을 때 큰 변화라든가 이 구도상의 변화는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건 뭐 명확한 사실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재명 후보가 나름대로 이제 의도하고 있는 나름대로 이제 좀 효과는 있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일단 정치 개혁에 대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제안을 던지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진정성 논란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민주당이 과거에 이제 위성정당도 만들어서 본인들이 추진한 선거법 개정이나 이런 것들의 효과를 다 없애버렸는데 이제 와서 정치 개혁이 주장을 하는 것이 선거 뭐 열흘 앞두고 이제 주장을 한 것이 과연 얼마나 실효적인 것이냐, 이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 이런 의구심이 있는데 어쨌든 그것을 주장하는 또 하나의 후보인 김동연 후보하고 그런 것들을 추진하기로 같이 손을 잡고 합의를 했다. 뭔가 그래도 이뤄나가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제 진정성을 증명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가 또 나름대로 추진력이랄까 이런 것들을 좀 증명하고 싶어 하는데 네. 정치개혁 의제에 대해서 선거법 개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법 제도적으로 고쳐야 될 게 여러 가지 개헌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 상황에서 선거 과정에서 그러한 추진력을 정치개혁 의제에 대해서 보여줄 만한 기회라든가 이런 거리들이 사실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김동연 후보하고 이렇게 이런 모습을 만들어서 봐라 추진력을 가지고 이것도 하는 거다. 이런 것들을 증명하는 그런 모습도 이제 보여주고 싶어 한다. 이렇게 좀 보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가 다소 이제 중도층 유권자들 중에는 물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일부 하는 부분도 있지만 좀 불안하다. 아하. 또 여러모로 가볍지 않느냐.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한계로 작용할 수 있는데 김동연 후보가 또 뭐 정치개혁에 동조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진중한 모습, 안정감 있는 그러한 이미지 이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치개혁을 고리로 한 이 단일화 모습이 되긴 했습니다만 김동연 후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안정적인 색채 이런 것들을 더해서 네. 중도층에게 이게 정권 교체가 여론이 크지만 그 정권 교체 여론에 여러분들이 좀 흔들릴 수 있지만 이재명이 집권하는 것도 이 일종의 정치 교체가 확실하다라는 알겠습니다. 걸 보여주기 위한 어떤 전략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원희룡 본부장이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전혀 공통점이 없는데도 막 손을 내미는 거 아니냐, 문제가 될 게 없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국민의힘하고 국민의당하고는 정권 교체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가 같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됐을까? 아직도 단일화의 불씨는 남아 있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원희룡 전 지사도 그렇고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뭐 잡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예. 사실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 말씀하신 대로 정권 교체 공통 부문은 있지만 이재명 후보와 다른 이제 김동연 후보도 뭐 이 정치 개혁이라는 공통 분모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가 공통 분모가 그다지 없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아직도 포기하지 않은 듯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 상대 후보에 대한 것은 이렇게 좀 야합이다 이렇게 하면서 예. 자신들의 단일화 계속 추진하는 모습은 뭔가 진정성 그리고 정권 교체의 대의 이런 거에 복무해야 된다 이렇게 안철수 후보를 계속 압박을 하는 게 과연 이게 유권자들에게 어떤 인상을 줄 거냐 그 부분은 좀 의구심이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곧 좀 이렇게 계속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안철수 후보에게 접근을 하는데 뭐 마지막에 어느 순간에는 안철수 후보가 나름대로 결단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국민의힘 쪽에 있는 이 정치인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할 만한 상황이냐 그건 좀 의문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의 단일화 협상에서 뭘 제안했고 어떤 방식으로 얘기를 했는지 윤석열 후보가 다 이제 공개를 했는데 그것에 기초해서 보면은 공동정부를 이제 만들고 그다음에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내각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배분하는 그러한 협상들을 하고 또 합당을 전제로 해서 시도당 위원장을 배분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다 제안을 했지만 전제는 어쨌든 그냥 조건 없이 사퇴하는 게 전제거든요. 근데 안철수 후보는 여론조사로 단일화를 하자고 주장한 것이지 조건 없는 사퇴를 할 테니까 뭘 보장해달라고 얘기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서로 안 맞는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결렬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 비추어 보면은 안철수 후보가 여전히 자신이 제안한 단일화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단일화가 추가 논의가 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다만 안철수 후보 주변에서 그리고 국민의당 내에서 이렇게 가면은 정권 교체 결국 못하고 우리만 이렇게 좀 정권 교체 책임을 뒤집어 쓰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가 있어서 그걸 좀 신경 쓸 이유는 되겠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뭐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지 않습니다. 흔히 이제 깜깜이 주간이라고 부릅니다만은 지금까지 나온 마지막 여론조사까지를 볼 때 판세를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평론가들이 요즘에 힘듭니다. 여론조사 때문에. 여론조사가 좀 일관적으로 이렇게 쭉 나오면 그것에 근거해서 판세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관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또 격차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보시는 이제 서울경제가 의뢰해가지고 칸타코리아가 조사한 이 결과를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이재명 후보보다 좀 높게 나오는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와 관련돼서는 뭔가 단일화가 이제 결렬됐다라는 것에 비추어서 보수층이 윤석열 후보로 결집한 결과가 아니냐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예. 그런데 다른 여론조사 결과들 보면은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이제 뉴시스가 의뢰해가지고 예. 리얼미터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어쨌든 오차 범위 내에 이 박빙의 승부입니다. 그러네요. 윤석열 후보가 앞서가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걸 볼 때는 양측 진영이 예. 최대 결집하는 그림인 건 분명한데 단일화와 관련된 효과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이건 볼 수도 또 있는 이재명 거고요. 후보가 뭐 오차 범위 내에서 사실 붙어버렸습니다만 그래도 거의 뭐 0.1이지만 앞섰다고 또 나온 것도 있긴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앞선 조사도 있고 해서 이것도 말씀하신 대로 오차 범위 내긴 합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이제 오차 범위 내 박빙 승부인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는 그런 판세로 보이고요. 예. 다만 계속해서 이제 좀 전반적으로 이 1위를 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 후보인 것은 좀 분명하다. 그런데 보통 이제 선거 한 일주일 앞두고 1위 후보가 이 안정적으로 좀 자기의 어떤 지지율을 가져가고 있다고 하면 그 결과가 아마 대선의 결과가 될 것이다라고 이전까지는 많이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박빙 승부거든요. 오차 범위 네. 내거든요. 앞으로 일주일 한해도 얼마든지 이 순위가 바뀔 수 있는 그러한 여론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각 후보를 지지하는 선언들이 계속 나옵니다만은 서로 크로스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서포터즈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이죠. 박근영 씨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었던 일부 세력들은 갑자기 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고 하고 어떻게 이런 상황이 나왔을까요, 이게? 이분들이 예를 들면 이제 홍준표 의원을 돕던 분들이 예. 이재명 후보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철학을 너무 지지하고 좋아해서 이렇게 이재명 후보의 지지 선언을 한 건 아닌 것 같고 마찬가지로 역으로 얘기하면은 이 깨어있는 시민연대라고 하는 이분들도 윤석열 후보의 어떤 정치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지하기 때문에 좀 지지 선언을 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서로 반대인 거죠. 홍준표 의원 서포터즈는 이제 윤석열 후보에 동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반대편에 있는 이재명 후보를 지금 지지 선언할 수밖에 없다. 즉 원팀 논란의 연장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차원인 것 같고 깨어있는 시민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후보를 지금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예. 이재명 후보가 여러 가지 뭐 이런 뭐 의혹들도 있고 충분히 대선 후보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 같은데 민주당이 후보로 뽑아버렸으니 예. 우리는 그 후보 지지하지 않으니까 윤석열 후보 지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상황을 보더라도 사실 이번 대선의 특징이랄까요? 이런 게 보이는 겁니다. 예. 어떤 철학과 비전을 중심으로 해서 지지세가 결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상대가 당선되는 것만은 막아야 될 게 이렇게 좀 후보를 결정하는 즉 시대 정신이 없는 그런 것들이 비어있는 대선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분명히 이분들의 나름의 진심을 가진 그런 행위겠지만 여러모로 정치의 차원에서 보면은 안타까운 상황도 좀 보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잠시 뒤면은 이제 마지막 선관위가 주관하는 TV 토론이 열립니다. 일단 주제는 공통된 질문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 문제와 재원 마련 방안, 그 다음에 인구 절벽 문제의 해결. 이거 두 개는 일단 주어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복지 사회 분야 토론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 가장 쟁점이 될 분야는 뭐일 것 같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복지 정책이나 재원 조달 방안과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현금성 복지, 기본소득이라든가 예. 이런 거와 관련돼서 이제 그런 것의 현실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검증을 하려고 하겠죠 나머지 후보들이. 그런데 이 구도에서 좀 흥미롭게 볼 만한 게 윤석열 후보도 그러한 현금성 복지나 이런 것들을 공약을 하고 있고 예. 또 복지를 전반적으로 확대한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생산적 복지라는 전제가 있긴 합니다만 그러한 점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차이가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포퓰리즘에 대해서 강하게 이제 좀 반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안철수 후보가 나름대로 좀 각을 세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그 부분들이 좀 흥미롭게 볼 만한 대목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인구 절벽에 대한 대응 방안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뭐 이 출산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논의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젠더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토론 대상이 될 나오겠죠. 수밖에 예. 없고요. 그러면 윤석열 후보의 여가부 폐지 공약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 현실성이라든가 대안, 그 여가부 폐지하고 말면 되는 거냐? 대안적으로 무슨 부처가 있어서 예. 그동안 하던 일들을 여가부가 하던 일들 해야 될 텐데 그 대안은 뭐냐? 이런 걸 묻는 어떤 그런 공방이 오갈 것 같고요. 나머지 이 정치개혁과 관련된 부분도 이 사회 분야 토론이지만 일부 언급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고 예. 또 검찰개혁이라든가 이 문재인 정권에서 추진했던 일련의 개혁 정책들 이런 것들의 실효들도 좀 입방아에 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네거티브 공방 이번에 없겠느냐? 이번에도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 예. 후보가 특히 적극적으로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돼서 지금 모든 토론에서 본인의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이제 공세를 제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도 좀 그런 순간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실효적일까가 좀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유권자들이 일정 정도의 판단을 해놓은 상황이고 아주 새로운 어떤 의혹 제기라든가 이런 게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 네거티브 공방, 불가피한 부분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최소화하는 게 여러모로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난번 토론에서도 잠깐 그런 장면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가 어떻게 보면 일단 결렬된 걸로 돼 있던 상황에서 윤 후보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압박도 하고 공세를 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장면이 나올까요? 일단 이 안철수 후보로서는 이 양측을 좀 동등하게 이렇게 좀 선을 그는 행보를 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관련돼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단일화 결렬 이후에 사실 이전부터도 좀 비판의 수위를 높여왔는데 결렬된 이후에는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후보랑은 각을 세우는 그러한 정책적으로 각을 세우는 이제 발언을 많이 할 것이고 특유의 이제 장학 퀴즈식 질문도 많이 할 것으로 좀 보이고요. 근데 이재명 후보와 관련돼서도 정치 개혁이나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한 상황입니다만 선거의 어떤 구도나 공학으로 보자면 안철수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 표명을 하고 동조를 하게 되면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이 사실은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선의 어떤 결과, 성과로 보면 안철수 후보로서는 좋은 수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양측에 동등하게 좀 비판을 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앞세우는 그러한 태도를 취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건 아마 심상정 후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심상정 후보 입장에서도 당연히 이제 선거제 개혁이나 이런 것들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당이고 후보자입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안철수 후보의 걱정과 동일하게 결국은 본인이 대선에 완주를 해서 높은 득표를 얻는 게 일차적인 목표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전략하에 움직일 것으로 보여서 4인 4색의 난타전이 오늘도 예상이 됩니다. 한 가지만 짧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맨 앞에서 달리고 있는 두 후보가 다 사전 투표를 꼭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는데 사전 투표의 투표율이 높고 낮고가 두 후보한테 어느 쪽이 유리합니까? 일단 짧게 말씀드려야 되니까 큰 높낮이의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다만 변수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사전 투표를 하면 부정 투표가 될 수 있다. 이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우려를 얼마나 해소해 주느냐가 윤석열 후보로서는 상당히 절실한 문제인데 그 주장을 하면서 방역 정책 관련한 음모론도 얘기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태도는 오히려 다른 쪽에서 이 지지층을 잃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 수준에서 사전 투표의 효력을 잘 설득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민하 평론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8시부터는 20대 대선 후보들의 방송 토론이 중계방송됩니다. 저희 YTN 채널을 통해서 대선 후보 사자 토론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